(20화) 줄거리. 드디어 동남풍이 불어오고 역사에 회자되는 적벽대전은 시작된다. 첩자 채화의 목을 베는 것을 시작으로 황계는 화선을 몰고 돌진하고 방통의 연안계로 모든 배들이 묶여 탈출할 수 없는 조조의 백만대군은 화염에 휩싸인다. 주유의 총공격으로 적벽대전은 동호의 승리로 향해 가고 패퇴하여 쫓기는 조조는 겹겹이 포복된 매복을 뚫고 천신만고 끝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는가 싶더니 마지막으로 관우를 만난다. 그러나 관우는 조조의 예정을 뿌리치지 못하고 조조 일행을 통과하게 한다. 형주와 양양을 차지하기 위한 주유와 현덕에 보이지 않는 싸움은 치열해지고 먼저 남군을 차지하기 위한 제갈량과 주유의 지략 또한 치열하다. 조조의 유계로 주유는 화살을 맞고 말에서 떨어지고 주유는 제갈량이 남군을 빼앗은 데 이어 형주와 양양을 기습해서 빼앗았다는 소식에 조급해진다. 형주를 돌려달라는 노숙과 이에 맞서는 제갈량의 설전이 벌어지고 결국 공자 6기 사후에 형주를 돌려준다는 약속을 받고 노숙은 물러난다. 제38장 구원지계. 유비는 형주 남군 양양을 스스로 얻은 후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서 구원지계, 즉 오래도록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하고 있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청으로 올라와 계책을 올리려 했다. 바라보니 바로 이적이었다. 현덕은 옛날에 입었던 은혜를 생각하고 대단히 공경하면서 앉으라 권하고 물었다. 이적이 말했다. 형주를 오래오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어찌하여 현사를 찾아 묻지 않으십니까? 현덕이 물었다. 그 현사는 어디 있소? 이적이 답했다. 형량의 마시 오영제가 모두 제조와 명망이 있습니다. 막내의 이름은 마속으로 자는 유상입니다. 그 5 형제 중에 가장 현명한 사람은 미간에 흰털이 있는데 이름은 양, 자는 개상이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5 형제에 대하여 소곤거리며 말하기를 마시 오영제 중에 백미가 가장 어질다 하는데 공은 어찌 이 사람을 구하여 그와 함께 의논하지 않으십니까? 현덕은 즉시 그를 청해오라 명했다. 마량이 오자 현덕은 예를 갖추어 대접하고 형량을 오래 보존하며 지킬 수 있는 방책을 물었다. 마량이 말했다. 형량은 사방으로 적의 공격을 받을 땅이니 아마 오랫동안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공자 6기로 하여금 이곳에서 요양하도록 하고 옛사람들을 불러 타일러 지키게 하고 곧바로 표주하여 공자를 형주자사로 삼아 민심을 안정시키십시오. 그런 다음에 남쪽에 무릉, 장사, 계양, 영릉 4군을 정벌하고 토지세를 거두어 축적하여 근본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랫동안 보존하여 지키는 방책입니다. 현덕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또 물었다. 4군 가운데 어떤 군을 먼저 뺐어야겠소? 마량이 말했다. 상강서 쪽에 영릉이 가장 가까우니 먼저 빼앗고 그 다음에 무릉을 빼앗으십시오. 그런 다음 상강 동쪽에 계양을 빼앗고 장사를 그 뒤에 빼앗으십시오. 현덕은 즉시 마량을 기용하여 종사로 삼아 이적을 차석에 앉히고 제갈량을 청해 함께 의논하여 6기를 양양으로 보내고 6기 대신 관우를 형주로 돌아오게 하며 즉시 군사를 출동시켜 영릉을 빼앗기로 했다. 장비를 부려서 선봉으로 삼고 조운을 하프로 삼았으며 제갈량과 현덕은 중군이 되어 군사는 모두 1만 5천 명에 달했다. 간우에게 남아서 형주를 지키라 하고 미축과 유봉에겐 강릉을 지키라 했다. 한편 영릉태수 유도는 현덕이 군사를 이끌고 닥쳐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의 아들 유현과 상의했다. 유현이 말했다. 아버님, 안심하십시오. 저들이 비록 장비와 조운 같은 용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영릉의 상장 형도형은 10,000명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장사이니 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도는 마침내 아들 유현에게 명령했다. 너는 형도형과 함께 1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성에서 30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산 아래 물을 끼고 영체를 세워라. 척후기병이 보고하여 말했다.
제갈량이 직접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형도영은 즉시 군사를 이끌고 싸우러 나갔다. 양쪽 군사들은 마주보고 동그랗게 진을 치고 대치했다. 형도영은 말을 타고 앞으로 나가 평소에 쓰던 계산대불을 들고 목총을 도도 소리쳤다. 이 역적놈들아, 어찌 감히 우리 경계를 침범하느냐. 맞은편 진영 속에서 한 무리의 황색 깃발을 든 군사들이 나오더니 병영 앞에 세운 문기가 양쪽으로 열리면서 사륜거 한 대를 밀고 나왔다. 수레에는 한 사람이 단정히 앉아 있는데 머리에는 윤건을 쓰고 몸에는 학창을 걸쳐 입었으며 손에는 깃털로 만든 부채를 들고 학도형을 부르며 말했다. 내가 바로 남양의 제갈공명이다. 조조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가 내가 펼친 작은 계책에 걸려들어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도 살아 돌아가지 못했다. 너희들이 나와 대적하여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들을 귀순시키러 왔다. 어찌하여 빨리 항복하지 않느냐. 형도영이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적벽대전은 바로 주랑의 계책이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감히 와서 허풍을 떠는 것이냐. 형도영은 계산대불을 휘둘리며 마침내 제갈량을 향해 달려들었다. 제갈량은 즉시 수레를 돌려 진중을 향해 달려들어가고 진문은 다시 닫혔다. 형도영은 곧장 돌진에 달려들었다. 제갈량은 진세를 급히 양쪽으로 갈라세우고 그대로 달아났다. 형도영은 멀리 달아나는 중앙의 한 무리의 황색 깃발을 바라보며 그 속에 공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오직 황색 깃발만을 보고 뒤쫓아 상기슭을 지나 모퉁이를 돌아갔다. 황색 깃발이 모퉁이를 돌아 어느 곳에 이르자 황색 깃발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갑자기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갔다. 그런데 있어야 할 사륜거가 보이지 않았다. 형도영이 뒤쫓던 제갈량의 사륜거가 사라지자 한 장수가 창을 뻗쳐들고 말을 달리며 벼락같이 소리를 냅다 지르면서 곧장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것이 보일 뿐이었다. 바로 장비였다. 형도영은 계산대불을 휘두르며 싸우러 나왔으나 힘이 몇 탑 겨루다가 당해내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즉시 달아났다. 장비가 그 뒤를 추격해갔다. 갑자기 천둥치듯 함성을 지르면서 양쪽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일제히 뛰쳐나오자 형도영은 죽을 각오를 하고 앞으로 돌진해 나갔다. 겨우 빠져나오는가 했는데 한 사람의 대장이 길을 막고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상산 조자룡을 알아보겠느냐. 형도영은 싸워봤자 당해낼 수 없을 것 같고 또 도망치자니 달아날 곳도 없다 생각하고 할 수 없이 말에서 내려 항복을 청했다. 조자룡은 형도영을 꽁꽁 묶어 영체로 끌고 와서 현덕과 제갈량을 베니 현덕이 목을 베라고 호통쳤다. 제갈량이 급히 참수를 멈추게 하고 형도영에게 말했다. 내가 만일 유현을 잡아다 나에게 준다면 그 즉시 너의 투항을 허락하도록 말씀드리겠다. 형도영은 연거푸 잡으러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제갈량이 물었다. 너는 어떤 방법을 써서 그를 잡겠느냐? 형도영이 말했다. 군사께서 만일 저를 놓아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제게 교묘하게 꾸며댈 말이 있습니다. 오늘 밤 군사께서 군사를 이끌고 영체를 기습하시면 제가 안에서 내응하여 유현을 사로잡아 군사께 바치겠습니다. 유현이 잡히면 유도는 자연히 항복할 것입니다. 현덕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제갈량이 말했다. 형장군이 속임수로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마침내 형도영을 방면하여 돌려보냈다. 형도영은 방면되어 영체로 돌아오자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유현에게 이야기했다. 유현이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형도영이 말했다. 그들의 계략을 역이용하여 적을 공격해야 합니다. 오늘 밤 군사를 영체 밖에 매복시켜 놓고 영체 안에는 깃발을 군사가 있는 채 그냥 세워놓고 공명이 영체를 기습하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아가 사로잡겠습니다. 유현은 그 계책을 따랐다. 그날 밤 이경쯤에 과연 한 무리의 군사가 영체 입구로 다가오더니 하나하나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온 집단에 일제히 불을 붙였다. 숨어있던 유현과 형도영의 군사들이 양쪽에서 쳐들어 나오자 불을 지르던 군사들은 즉시 물러나 달아났다.
유현과 형도영이 이끄는 군사들이 승세를 몰아 그 뒤를 쫓아갔다. 그러나 10여리를 뒤쫓아 추격했지만 쫓기던 군사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유현과 형도영은 크게 놀라서 급히 본영으로 말머리를 되돌려 달려갔다. 그러나 영체 안에는 집단에 붙인 불이 아직 꺼지지도 않았는데 영체 안에서 한 장수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바로 장비였다. 유현이 외쳤다. 도형, 영체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 군사를 물려 공명의 영체로 가서 기습하는 길뿐이요. 그리하여 유현은 다시 군사를 되돌렸다. 채 심리도 달려가지 못해서였다. 조자룡이 1군의 군사를 이끌고 옆에서 쳐나오더니 단칼에 형도영을 찔러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유현은 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그 뒤를 장비가 뒤쫓아와 달려가는 말을 사로잡았다. 장비는 유현을 잡아 꽁꽁 묶어 제갈량 앞으로 끌고 왔다. 유현이 고했다. 형도영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저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제갈량은 묶은 포승줄을 풀어주라 명하고 옷을 주어 입게 한 다음 술을 주어 놀란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사람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 유현의 아버지를 토항하도록 설득하되 만일 토항하지 않는다면 성을 쳐 때려 부수고 온 집안을 몰살하겠다고 했다. 유현은 영릉으로 돌아와 아버지 유도를 뵙고 제갈량의 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아버지에게 토항할 것을 권고하니 유도는 아들의 말을 따랐다. 마침내 성 위에 백기를 세운 후 성문을 활짝 열고 인수를 받들고 성 밖으로 가지고 나가 마침내 현덕의 본부 영체로 가져다 바치고 항복했다. 제갈량은 유도를 이전 그대로 군수로 삼고 그들의 아들 유현은 형주로 데리고 가서 군사를 따라다니며 일을 보도록 했다. 영릉 고을 주민들은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현덕이 영릉성으로 들어가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고 위로하여 안정시키기를 모두 끝마친 다음에 3군에 상을 주어 위로했다. 그리고 여러 장수들에게 물었다. 영릉은 이미 빼앗았다. 계양군은 누가 감히 빼앗겠느냐. 조자룡이 화답하여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장비도 분연히 나서서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가겠다고 다투자 제갈량은 말했다. 아무래도 자룡이 먼저 가겠다고 했으니 자룡이 가도록 하시오. 장비는 승복하지 않고 반드시 자기가 가서 빼앗을 것이니 그렇게 정해달라고 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제비를 뽑아 뽑힌 사람이 즉시 가시오. 자룡이 또 뽑혔다. 장비가 노해서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이 오직 나 혼자 3천 군사만 거느리고 가서 확실하게 성을 빼앗아 오겠소. 조자룡이 말했다. 저도 3천 군사만 거느리고 가겠습니다. 만일 성을 빼앗지 못한다면 굴령을 받겠습니다. 제갈량은 매우 기뻐하며 조은에게 굴령장을 써서 받아내고 3,000명의 정예병을 골라 뽑아 조은에게 주고 가라고 했다. 장비가 계속 고집을 피우고 승복하지 않자 현덕이 꾸짖어 물리쳤다. 조은은 3,000인마를 수령하자 곧바로 계양을 향해 떠났다. 일찌감치 계양의 척후기병이 이 소식을 계양태수 조봄에게 고하여 알렸다. 조봄은 급히 여러 사람들을 모아 상의했다. 군사를 관리하는 교의 진흥과 포령이 군사를 거느리고 출전하기를 원했다. 원래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계령산 산골에 사는 사냥꾼 출신으로 진흥은 비차를 능숙하게 쓸 줄 알았고 포령은 일찍이 호랑이 2마리를 쏘아 잡은 적이 있어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용기와 힘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태수조봄을 마주하고 말했다. 만약 유비가 쳐들어온다면 저희 두 사람이 앞장서겠습니다. 계양태수 조봄이 말했다. 내 듣자니 유현덕은 대안의 황숙이라 들었고 게다가 제갈량은 지략이 뛰어나고 관우와 장비는 지극히 용맹하다고 들었다. 지금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조자룡은 당양 장판에서 100만의 적군 속을 마치 무인지경으로 들어가 휩쓸고 다녔다는데 우리 계양에 다소 인마가 있다고 하지만 맞아 싸워서는 아니 되니 오직 토항하는 수밖에 없다. 진흥이 말했다. 제가 나가 싸우게 해주십시오. 만일 싸워 조은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태수 마음대로 토항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조봄은 진흥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할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진흥은 삼천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맞아 싸우려 성을 나갔다. 멀리 바라보니 이미 조은이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진흥은 군사를 배치하여 진세를 벌리고 나는 듯 말을 몰아 비차를 손에 들고 나갔다. 조자룡은 창을 겨누어 들고 말을 몰고 나가며 진흥을 책망하며 꾸짖었다. 나의 주인 유현덕은 바로 유경승의 아우이시다. 지금 공자 유기를 도와 함께 형주를 다스리게 되어 일부러 백성들을 위로하러 왔는데 너는 어찌하여 맞아 싸우려 하느냐. 진흥도 꾸짖었다. 우리들이 복종하는 사람은 오로지 조승상뿐이다. 어찌 유비에게 순종하겠느냐. 조자룡이 크게 화를 내고 창을 겨누들고 세차게 말을 몰아 곧바로 진흥을 잡으러 달려들었다. 진흥도 손가락으로 비차를 비틀어 돌리면서 맞아 싸우러 나왔다. 두 사람이 탄 말이 서로 엇갈리면서 사오합을 싸웠다. 진흥은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조은은 그 뒤를 쫓아갔다. 진흥이 고개를 돌려 조자룡을 바라보니 그가 탄 말이 가까이 접근하여 달려오고 있었다. 진흥이 비차를 조은에게 날리자 조은은 날아오는 비차를 받아서 진흥에게 되돌려 던졌다. 진흥은 급히 피했지만 조은이 탄 말은 벌써 그의 옆에 다가들었다. 조자룡은 진흥을 낚아채어 그가 탄 말머리를 지나가면서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군사들에게 꽁꽁 묶으라고 소리쳤다. 조은은 진흥을 끌고 영채로 돌아왔다. 진흥의 패장군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영채로 돌아온 조자룡은 끌고 온 진흥을 꾸짖으며 말했다. 너는 어찌 감히 나에게 덤빌 생각을 했느냐. 나는 이제 너를 죽이지 않고 내 영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놓아줄 것이니 조범에게 빨리 와서 토항하라고 설득해라. 진흥은 사죄하고 머리를 감싸지고 쥐새끼처럼 도망쳐 성으로 돌아와 조범을 만나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고하였다. 조범이 말했다. 나는 처음부터 항복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내가 싸우겠다고 억지를 부려 일이 이와 같이 되지 않았느냐. 즉시 진흥을 꾸짖어 물러가라 하고 인수를 받들어 가지고 10여 기를 이끌고 성을 나가 항복을 받아달라고 본부 영채로 찾아왔다. 조자룡은 영채를 나와 영접하고 손님의 예로 대접하고 주연을 베풀고 함께 마시며 인수를 받아들였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조범이 말했다. 장군의 성도 조씨이고 저의 성 역시 조씨이니 500년 전에는 우리 모두 한 가족이었을 것 같소. 장군은 진정 사람이고 나 또한 진정 사람이니 우리는 또한 고향이 같은 사람이요. 만약 나를 버리지 않고 관계를 맺어 형제가 된다면 아마도 이만 다행이 없을까 보이다. 조은은 매우 기뻤다. 그래서 각자 나이를 따져보니 조은과 조범은 동갑이었으나 생일은 조자룡이 조범보다 4개월 빨랐다. 조범은 마침내 조자룡에게 절하고 형으로 삼았다. 두 사람은 고향이 같고 나이도 같고 또한 성도 같아서 서로 의기투합되어 아주 사이가 좋아서 밤이 늦었어야 술자리가 끝나고 조범은 작별하고 성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이다. 조범은 조은을 성으로 청해들여 백성을 안정시켰다. 조자룡은 군사들을 묶어 이동을 금지시키고 다만 50기만 대동하고 성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주민들은 향을 피워 손에 잡고 길가에 엎드려 영접했다. 조은의 민심 수습이 끝나자 조범은 관하로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조범은 다시 조자룡을 후당 깊숙한 곳으로 청해들여 술상을 다시 내어 술을 대접했다. 조자룡은 술을 마셔 약간 취하게 되었다. 갑자기 조범은 부인 하나를 청해들여 조자룡에게 술을 따라 고나라 했다. 자룡이 그 부인을 보니 몸에는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으나 경국지색이었다. 조자룡이 물었다. 이 부인은 누구신가? 조범이 답했다. 저의 형수 번씨입니다. 자룡은 정색을 하고 그녀에게 예의를 표했다. 번씨가 자룡에게 술을 부어 권하기를 끝마치자 조범은 자리에 앉으라 했다. 조은이 간곡히 사절하자 번씨는 인사를 하고 후당으로 돌아갔다. 조은이 말했다. 현재 구태여 번거롭게 형수에게 잔을 올리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조범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게 한 내막에는 연고가 하나 있습니다. 제발 형님은 의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선영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고 그동안 형수님은 외롭게 가부살이를 해왔는데 과부로 생을 마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우가 항상 형수에게 개가하기를 권했습니다만 형수가 말하기를 3가지 조건이 구비한 분이라야 출가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려. 그 첫째로 그 사람은 문과 무가 모두 완전하여 그 명성이 천하에 자자해야 하고 그 둘째로 그는 용모가 당당하고 위의가 출중해야 하며 3번째로 그는 가형과 성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천하에 어찌 공교롭게도 이와 같은 요건에 딱 맞는 사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존영은 풍채가 당당하고 이름을 천하에 떨치고 있으며 또한 가형과 성이 같으니 형수가 말한 요건에 딱 들어맞습니다. 만일 형수의 모습이 못생겨서 꺼리지 않으신다면 혼수를 준비하여 장군에게 보낼 것이니 초로 삼아 주셨으면 합니다. 조우는 이 말을 듣자 크게 화를 내며 벌떡 일어나 언성을 높여 소리질러 말했다. 나는 이미 너와 형제를 맺었으니 너의 형수는 바로 나의 형수이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인륜을 어지럽히는 짓을 할 수 있느냐. 조봄은 얼굴 가득 몹시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나는 좋은 뜻으로 대접하느라 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무례하시오. 말을 마치자마자 즉시 좌우를 눈으로 보며 찡긋했다. 조우는 이미 조봄이 해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한 주먹에 조봄을 때려 눕히고 곧바로 부문을 나와 말을 타고 성을 빠져나갔다. 조봄은 급히 진흥과 포룡을 불러 상의했다. 진흥이 말했다. 그가 성이 나서 돌아갔으니 어쩔 수 없이 그와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봄이 말했다. 다만 그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두렵다. 포룡이 말했다. 우리 둘이 거짓 항복하여 그의 군중으로 갈 터이니 태수께서는 반대로 직접 군사를 이끌고 와서 싸움을 거십시오. 우리 2사람이 진 속에서 곁으로 다가가서 사로잡겠습니다. 진흥이 말했다. 약간의 인마는 반드시 데려가야 합니다. 포룡이 말했다. 500기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날 밤 2사람은 500명의 기마병을 이끌고 곧바로 조은의 영체로 와서 투항했다. 조은은 그들의 투항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미 꿰뚫고 있었다. 그리하여 불러들이라 했다. 2 장수가 막사 앞으로 와서 말했다. 조봄이 미인계를 써서 장군을 속이고 장군이 취하여 골아떨어지기만 하면 후당으로 부축해드려 모살하고 머리는 베어서 조조에게 가져다 전리품으로 헌납하려 했습니다. 조봄은 이렇게 온갖 나쁜 짓을 다하여 우리 2사람은 장군께서 화가 나서 나가시는 것을 보고 반드시 우리도 그 책임에 말려들어 죽임을 당할까봐 투항했습니다. 조자룡은 기쁜 척하며 주연을 베풀어 2사람에게 실컷 술을 마시게 했다. 2사람이 만취하자 조자룡은 곧바로 장중에서 꽁꽁 묶어놓고 그들의 수하를 잡아다가 신문하니 과연 이번 투항은 거짓된 항복이었다. 조우는 그들이 데리고 온 500명의 군사를 불러 각각 술과 음식을 내려주고 명을 전하라고 말했다. 나를 해치려 했던 자는 진흥과 포룡이다. 여기까지 따라온 여러분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다. 너희들은 나의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기만 하면 모두에게 상을 후하게 내릴 것이다. 군사들은 절을 하며 감사했다. 그리고 항장 진흥과 포룡 2사람은 즉각 끌어내어 목을 베었다. 조자룡은 진흥과 포룡을 참수하고 그들이 데려온 500명의 군사에게 앞장서 길을 인도하게 하고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뒤따라갔다. 그날 밤 계양성 아래에 도착하여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성 위에서 그 소리를 들을 때 말했다. 진흥과 포룡 2 장군께서 조자룡을 죽이고 돌아왔소. 태수님을 청하여 상의할 일이 있소. 성위에서 이 말을 듣고 불을 가져다 비춰보았다. 과연 자기들의 군마였다. 조봄은 서둘러서 성을 나갔다. 조자룡은 좌우에 고함쳐 사로잡고 그 즉시 성으로 들어가 백성들을 위무하고 그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성을 평정했다. 조자룡은 이 사실을 현덕에게 나는 듯이 보고하니 현덕은 제갈량과 함께 친히 계양에 다다르자 조자룡은 성 밖으로 나가 이들을 영접하여 들어왔다. 조자룡은 조봄을 층계 아래에 꿇어앉게 했다. 제갈량이 묻자 조봄은 형수를 혼인시키려 했던 일을 자세히 말했다. 제갈량이 조자룡에게 말했다.
이 또한 아름다운 일인데 공은 어째서 그렇게 하셨소? 조자룡이 말했다. 조봄은 이미 저와 형제되기로 관계를 맺었는데 이제 만약 그의 형수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남들에게 모진 욕설을 야기할 것이니 그것이 첫째 이유이고 그 부인이 2번 시집가면 곧 큰 절개를 잃는 것이 둘째 이유이고 조봄이 처음으로 항복하여 그 진심을 헤아리기 알기 어려웠던 것이 3번째 이유입니다. 주공께서 이제 막 강안을 평정하셔서 아직 잠자리도 편안하지 않으실 텐데 제가 어찌 감히 한 여인 때문에 주공의 큰 일을 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현덕이 말했다. 이제 큰 일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그녀를 너에게 주어 아내로 맞으면 어떻겠느냐. 조자룡이 말했다. 천하의 여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명예가 서지 않을까 걱정일 뿐 어찌 처자가 없다고 걱정하겠습니까? 현덕이 말했다. 자룡은 참으로 장부로다. 현덕은 즉시 조봄을 석방하고 전과 같이 그대로 계양태수를 이어하게 했고 조자룡에게 후하게 상을 내렸다. 장비가 큰 소리로 외쳤다. 자룡 한 사람에게만 공을 세우게 하고 나 하나는 쓸데없는 사람입니까? 다만 3,000명의 군사만 떼어 나에게 주시고 그들을 이끌고 가서 무릉군을 빼앗도록 해주십시오. 태수 김선을 사로잡아다 바치겠습니다. 제갈량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익덕이 가기를 원한다면 괜찮소. 다만 한 가지 따르기를 바라는 것이 있소. 제갈량이 장비에게 말했다. 일전에 자룡이 계양군을 빼앗으러 갈 때 굴령장을 써서 책임을 진 후에 갔소. 이제 익덕도 무릉을 빼앗고 싶다면 반드시 굴령장을 써서 책임을 져야 비로소 군사를 거느리고 갈 수 있을 것이요. 장비는 즉시 굴령장을 썼다. 그리고 흔쾌히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밤을 새워가며 무릉을 향해 가서 경계상에 다다랐다. 무릉태수 김선은 장비가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장수들을 불러 모으고 정예 군사를 점찍어 가려 뽑고 무기를 정비하여 성을 나가 맞아 싸우려 했다. 종사공지가 간언을 올리며 말했다. 유현덕은 대안의 황숙으로 인의를 천하에 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비는 용맹하기가 예사롭지 않아서 맞서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항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김선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적과 내통하여 안에서 내란을 꾀하려 하느냐. 그리고 무사들에게 끌어내다 목을 베어 죽이라 호통했다. 여러 간원들이 모두 고했다. 한 집안 사람을 죽이면 우리 군에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김선은 곧바로 공지에게 호통쳐 물리치고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 성에서 20리 떨어진 곳에서 바로 장비와 정통으로 마주쳤다. 장비는 창을 들고 말을 세우고 서서 큰 소리로 김선을 꾸짖었다. 김선은 부하장수에게 물었다. 누가 용감히 나가 싸우겠느냐? 여러 장수들은 모두 무섭고 두려워서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김선은 직접 세차게 말을 몰아 칼을 휘두르며 나아가 장비를 맞았다. 장비가 크게 호통쳤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이 치는 소리 같았다. 김선은 너무 놀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감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그대로 달아났다. 장비는 군사를 이끌고 뒤따라가며 덮쳐들었다. 김선이 달아나 무릉성 가까이 다다르자 성 위에서 화살이 빗발처럼 쏟아졌다. 김선이 놀라 바라보니 공지가 나타나 성 위에 서서 말했다. 너는 천시에 순응하지 않고 스스로 패망하는 길을 택했다. 나는 백성들과 직접 유현덕에게 항복할 것이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살 하나가 김선의 얼굴에 적중했다. 김선은 말에서 떨어졌다. 군사들은 장비에게 바치려고 그의 목을 잘랐다. 공지는 성을 나가 김선의 목을 바치고 항복했다. 장비는 곧장 공지에게 인수를 가지고 계양으로 가서 현덕을 뵈라고 했다. 현덕은 대단히 기뻐하며 즉시 공지에게 김선의 직책을 대신 맡으라고 명했다. 현덕은 친히 무릉으로 가서 백성들을 안정시킨 다음 관우에게 편지를 보내 익덕과 자룡이 군 하나씩을 뺏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관운장은 곧 답장을 올려서 청했다. 듣자오니 장사가 아직 남아있다 합니다. 형님께서 만약 이 아우를 제주없다 안 하시고 공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면 그만 다행이 없을까 합니다.
현덕은 매우 기뻤다. 즉시 장비에게 밤을 새워서라도 형주로 달려가서 운장을 대신하여 지키고 있고 운장은 어서 와서 장사를 빼앗으라 했다. 관우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현덕과 제갈량을 베었다. 제갈량이 말했다. 자룡이 계양을 빼앗으러 갈 때나 익덕이 무릉을 빼앗으러 갈 때나 모두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갔소. 지금 장사태수 한여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요. 그러나 그는 대단한 장수 하나를 갖고 있어. 바로 남양 출신 황충으로 자는 한승인데 이 사람은 예전 유표 막하의 중랑장으로 유표의 조카 유방과 함께 장사를 지키고 있다가 후에 한연을 섬기게 된 사람이요. 비록 금년의 나이가 60에 가깝지만 오히려 젊은 사람도 당해낼 수 없는 용맹함을 가진 장수이니 가볍게 얕보고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오. 운장이 갈 때에는 반드시 많은 군사를 대동하고 가시오. 관우가 말했다. 군사께서는 어찌하여 남의 얘기가 뛰어나다 칭찬하시면서 자기 편의 위풍에는 사기를 꺾는 것입니까? 가늠해 보면 그는 하나의 하찮은 늙은 병사일 뿐인데 어찌 말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나는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 부하 500명의 교도수를 데려가더라도 황충과 한연의 머리를 베는 일쯤은 간단히 끝낼 수 있습니다. 돌아와 그 목을 휘하에 바치겠습니다. 현덕은 애써서 고집을 꺾으려 했지만 관우는 말을 듣지 않고 오직 500명의 교도수만을 거느리고 갔다. 제갈량이 현덕에게 말했다. 운장이 황충을 너무 얕잡아 보고 갔다가 혹시라도 실수가 있을까 걱정입니다. 주공께서 맡아서 지원해 주십시오. 현덕은 그 말을 따라서 관우의 뒤를 따라 군사를 이끌고 장사를 향해 출발했다. 장사태수 한여는 평소에 성질이 급하고 사람 죽이기를 가볍게 여겨서 사람들 모두가 그를 싫어했다. 이때 운장의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노장 황충을 불러 상의했다. 황충이 말했다. 주공께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한 자루의 칼과 이 한 장의 활을 몸에 가지고 있으면 1,000명이 오면 1,000명을 모두 베어 죽이고 쏴 죽일 것입니다. 원래 황충은 이석의 황을 쏠 수 있었고 백발백중하는 명수였다. 황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섬돌 아래에서 한 사람이 그 소리에 반응하여 소리치며 나와 말했다. 노장군께서 출전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혼자 나아가 제 손으로 관우를 반드시 잡아오겠습니다. 한연이 보니 바로 간군 교의 양령이었다. 한연은 너무 기뻐서 즉시 양령에게 1천 군사를 이끌고 어서 빨리 성을 나가라고 했다. 약 50리를 달려서 흙먼지가 일어나는 곳을 멀리 바라보았다. 운장의 군마는 일찍이 다다라 있었다. 양령이 창을 들고 말을 타고 나가 진 앞에서 말을 세우고 욕설을 퍼부으며 도전했다. 관우가 크게 노하여 다시 말대꾸를 하지도 않고 나는 듯이 말을 달려 칼을 휘두르며 곧장 양령을 잡으러 달려들었다. 양령도 창을 들고 맞서 싸우러 나왔다. 그러나 삼합을 겨루지도 않아서 관우가 손을 높이 들었다가 칼을 내리치니 양령이 두 동강이나 말 아래로 떨어졌다. 관우는 패장병들을 뒤쫓아 죽이며 곧바로 성 아래까지 도착했다. 한여는 보고를 받고 크게 놀라서 즉시 황충에게 나가 싸우라고 하고 자신은 직접 성 위로 올라가 싸움을 지켜보았다. 황충이 칼을 들고 말을 놓아 달려 500명의 기병을 이끌고 나는 듯이 적교를 건너왔다. 간우는 한 노장이 말을 타고 나오는 것을 보고 그가 황충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500명의 교도수들을 한 줄로 벌려 세워놓고 칼을 옆으로 들고 말을 세운 채 서서 물었다. 거기 오고 있는 장수는 황충이 아니냐? 황충이 말했다. 이미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면 어찌 감히 나의 경계를 침범했느냐? 관우가 말했다. 특별히 너의 수급을 가지러 왔다. 말을 마치자 두 마리 말이 서로 교차하면서 맞붙어 싸웠다. 100여 합을 싸웠으나 승부를 가르지 못했다. 한여는 황충이 실수할까 두려워하며 군사를 불러들이려 징을 쳤다. 황충은 군사를 거두어 성 안으로 들어왔다. 관우도 군사를 물려 성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영체를 세웠다. 관우는 마음속으로 가만히 생각했다. 노장 황충이란 이름이 헛되이 전해진 것이 아니었구나.
일백여합을 싸우고도 전혀 허점을 보이지 않으니 내일은 패주하는 것처럼 하여 적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꼭 타도개를 써서 뒤에서 내리쳐 이겨야겠다. 다음날 해가 밝았다. 간우는 일찌감치 아침밥을 먹고 또다시 성 아래로 와서 싸움을 걸었다. 한여는 성 위에 앉아 황충에게 나가 싸우라 했다. 황충은 수백 길을 이끌고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 적교를 건너와 다시 관운장과 말을 교차해 가면서 싸웠다. 또 5, 60합을 싸웠지만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양쪽 군사는 일제히 함께 박수를 치며 소리를 질러댔다. 싸움을 두드는 북소리도 급박하게 고조되어 갈 때 관운장은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황충이 뒤쫓아왔다. 운장은 타도개를 써서 둘 사이가 바짝 좁아지면 몸을 돌려 칼을 내리쳐 찍으리라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머리 뒤에서 악 하는 소리가 들렸다. 관우가 급히 돌아보니 달려오던 황충의 말이 앞다리가 부러져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황충이 붕 떠오르더니 땅바닥으로 나가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관우는 급히 말을 돌려 그 앞으로 가서 두 손으로 칼을 쳐들고 호통치며 말했다. 내가 우선 너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니 빨리 말을 바꿔 타고 나와 싸우자. 황충은 급히 말발굽을 잡고 말을 일으켜 세워 몸을 날려 말에 올라타고 성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한연이 깜짝 놀라 까닭을 물었다. 황충이 말했다. 이 말은 오랫동안 싸움터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한연이 말했다. 너는 화살을 쏘면 백발백중이라 하는데 어찌하여 활을 쏘지 않느냐. 황충이 말했다. 내일 다시 싸우게 되면 반드시 못 이기는 척하여 적교 가까이 유인해 와서 쏘겠습니다. 한여는 자기가 타던 청마 한 피를 황충에게 주었다. 황충이 예를 행하여 감사드리고 물러나와서 관우가 보여준 행동에 대해 곰곰이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운장과 같이 의기 있는 사람은 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는 꼬꾸라진 나를 참아 죽이지 않았는데 나는 또 어떻게 그를 참아 쏘아 죽일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화살을 쏘지 않는다면 또한 굴령을 위반하는 것이니 두렵구나. 이날 밤 황충은 주저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날 해가 밝았다. 운장이 싸움을 걸어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황충은 군사를 거느리고 성을 나갔다. 관우는 지난 이틀 동안이나 황충과 맞붙어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자 더할 나위 없이 초조했다. 관우는 다시 기세를 떨치고 분발하여 황충과 말을 교체해가면서 싸웠다. 싸움은 30여 합을 겨루지도 못했을 때 황충이 거짓패한 채 달아났다. 관우가 그 뒤를 추격했다. 황충은 유인해 가면서 어제 관우가 죽이지 않은 은혜를 생각하며 차마 즉시 쏠 수 없어서 칼을 허리에 차고 활을 잡고 화살도 먹이지 않은 채 빈 시위만을 당겼다 놓아 쏘는 소리만 냈다. 관우는 그 소리를 듣고 급히 몸을 피했으나 화살은 보이지 않았다. 관우가 또다시 추격하자 황충은 또다시 시위만 당겼다 놓아 소리만 냈다. 관우는 급히 몸을 피했지만 또다시 날아오는 화살은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관우는 황충이 화살을 쏠 줄 모른다 생각하고 마음 놓고 뒤쫓아 추격했다. 관우가 거의 적교에 가까워졌을 때 황충은 다리 위에서 활시 위에 활을 얹어 힘껏 쏘았다. 팽 하는 시위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와 관우의 투구 장식 끈 밑동을 정통으로 맞췄다. 앞에 있던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관우는 투구에 화살이 꽂히자 깜짝 놀라 겁이 덜컥 나서 화살이 꽂힌 채 영체로 돌아왔다. 그제서야 관우는 황충이 백보 밖에서도 버들잎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명수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오늘 다만 투구 장식끝만 쏘아 맞힌 것은 바로 어제 죽이지 않은 은혜를 갚은 것이라 생각했다. 관우는 군사를 거느리고 물러났다. 황충은 성 안으로 들어가 한연을 베었다. 한연은 그 즉시 좌우에게 소리쳤다. 황충을 끌어내어 죽여라. 황충이 큰 소리로 외쳤다. 저는 잘못이 없소이다. 한연이 노발대발하여 말했다. 내가 3일이나 지켜보았는데 내가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너는 그저께 온 힘을 다해 싸우지 않았으니 제 욕심만 채우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어제는 말이 실수하여 넘어졌으나 그는 너를 죽이지 않았으니 그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내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오늘은 2번씩이나 화살도 없이 시위만 퉁겼고 3번째 화살은 그의 투구를 쏘는 것으로 그쳤으니 이것이 어찌 안팎으로 내통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만일 너를 죽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환이 될 것이다. 말을 마치자 도수부들에게 성문 밖으로 끌고 가 목을 베어 죽이라고 큰 소리로 명령했다. 여러 장수들이 용서를 빌려하자 한현이 말했다. 황충을 용서하여 놓아주라고 고하는 자는 즉시 같은 죄로 목을 베겠다. 황충이 성문 밖에 끌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칼을 들어 목을 치려 할 때 갑자기 한 장수가 칼을 휘두르며 나는 듯이 달려들어 칼잡이를 베어 죽이고 황충을 구해 일으켜 세우며 큰 소리로 외치며 말했다. 황충은 장사를 지키는 보루요. 지금 그를 죽이면 이것은 장사의 백성을 죽이는 것이요. 한현은 잔인하고 포악스러우며 어질지 못해 현사들을 업신여기니 우리 모두 함께 그를 죽여야 마땅하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즉시 나를 따르시오.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마치 익은 대추같이 붉었고 눈은 마치 밝은 별처럼 반짝였다. 그는 의양 출신의 위원이었다. 위원은 양양에서부터 유연덕을 뒤쫓아왔으나 따라잡지 못하고 한현에게 와서 투항했는데 한현은 그의 오만불손한 태도가 의심스러워 중령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곳에 숨어 굴복하고 지냈다. 그날 위원은 황충을 구한 다음 백성들에게 한현을 함께 죽이러 가자고 팔뚝으로 소매를 걷어 올리고 부르짖으니 그를 따라 나서는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되었다. 황충은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 위원은 곧장 재빠르게 성위로 달려 올라가 단칼에 한현을 두동강으로 토막내고 머리를 손에 들고 말에 올라 백성을 이끌고 성을 나가서 관우에게 절하고 투항했다. 관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다. 즉시 성으로 들어가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황충을 만나보려고 초청했다. 황충은 병이 났다는 핑계로 나오지 않았다. 관우는 즉시 사람을 보내어 현덕과 제갈량을 청했다. 현덕은 관우가 장사를 빼앗으러 몸소 떠나자 제갈량과 함께 군사들을 독촉하여 그 뒤를 따라 지원하러 가고 있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청색 깃발이 돌돌 말려 올라가고 갈까마개 한 마리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날아가며 연거푸 3번을 울고 날아갔다. 현덕이 말했다. 이런 일들은 화와 복 중 어느 것의 조짐이요. 제갈량은 곧 마리에 앉은 채로 점괘 하나를 뽑더니 말했다. 장사군은 이미 빼앗았고 또한 주공께서는 대장 한 사람을 얻으셨습니다. 5시가 지나면 확실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잠시 후 병사 하나가 나는 듯이 앞으로 달려와 말했다. 관장군께서 이미 장사군을 얻으셨습니다. 항장 황충과 위원은 오로지 주공께서 장사군에 도착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덕은 매우 기뻐하며 마침내 장사로 들어갔다. 관우가 청상으로 맞아들이고 황충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현덕은 몸소 황충의 집으로 찾아가 만나기를 청했다. 황충은 비로소 나와서 항복하고 현덕에게 청하여 한현을 장사 동쪽에 장사진해 주었다. 현덕은 황충을 매우 정성스럽게 대우했다. 관우가 위원을 인도해와 유비와 현덕을 배웠다. 제갈량은 도부수들에게 위원을 끌어내다 목을 베라고 큰 소리로 명령했다. 현덕이 깜짝 놀라 공명에게 물었다. 위원은 공을 세운 죄가 없는 사람인데 군사는 무엇 때문에 죽이려 하시오? 제갈량이 말했다. 그는 그 주인의 녹을 먹었으면서도 그 주인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의 땅에 살았으면서도 그 땅을 바쳤으니 이것은 의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제가 보건대 위원의 뒤통수에 방골이 있어서 오랜 뒷날 반드시 배반할 것이니 그래서 먼저 그를 죽임으로써 일찌감치 화근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현덕이 말했다. 만일 이 사람을 죽인다면 항복한 사람들이 모두 다 긴장하며 불안을 느끼지 않을까 두렵소. 제갈량이 위원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이제 너를 용서하여 목숨을 살려주겠다. 너는 다른 마음을 먹지 말고 충성을 다하여 주공의 은혜에 보답하라. 만일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나는 아무튼 너의 목을 베겠다. 위원은 머리를 숙이고 밖으로 물러나갔다.
황충은 현재 유현에서 하는 일 없이 집에 한가로이 지내고 있는 유표의 조카 유반을 추천했다. 현덕은 유반을 데려오라 하여 장사군을 맡게 했다. 이리하여 사군을 모두 평정하자 현덕은 군사를 거느리고 형주로 돌아왔다. 유광구란 지명을 공안으로 고쳤다. 이때부터 토지세를 받아 살림이 풍족해졌고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그리하여 현덕은 군마를 사방으로 나누어 보내 요충지에 둔치고 지키라 했다. 제39장 미인국. 이때 주유는 시상으로 돌아와 요양을 하고 있으면서 감령에게 파른군을 지키고 능통에게 한양군을 지키며 두 곳의 전선을 나누어 배치하고 출동 명령을 기다리라 명을 내렸고 정보에게는 그 밖의 장수와 병사들을 이끌고 합비현으로 가라고 명했다. 원래 송건은 적벽대전 이후부터 오랫동안 합비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조조의 군사와 크고 작은 전투를 10여 차례 벌였으나 승부를 내지 못하여 감히 성 가까이에 영체를 세우지 못하고 성에서 50리 떨어진 곳에 군사를 주둔하고 있었다. 정보의 군사가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송건이 크게 기뻐하며 군사들의 노고를 위문하려 직접 영체 밖으로 나아갔다. 척구병이 와서 고하였다. 노숙이 먼저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송건은 말에서 내려와 서서 노숙이 오기를 기다렸다. 노숙은 황급히 안장에서 구르듯 뛰어내려 인사를 올렸다. 여러 장수들은 송건이 이렇게 노숙을 대하는 것을 보고 모두들 크게 놀라며 이상하게 여겼다. 송건은 노숙에게 말을 타라고 청하여 함께 말을 나란히 맞춰가며 은밀하게 말했다. 내가 말에서 내려 그대를 맞아 주었으니 공을 충분히 빛내준 게 아니오. 노숙이 말했다. 아직은 아닙니다. 송건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해준 후에야 빛내주었다고 하겠소? 노숙이 말했다. 바라건대 명공의 위력과 덕망이 사해에 미치고 천하를 통합하여 제업을 이루어내셔서 저의 이름이 청사에 남도록 하셔야 비로소 저를 빛내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송건은 너무 기뻐서 박수를 치면서 큰 소리로 웃으며 함께 막사로 들어왔다. 송건은 주연을 크게 베풀고 악정고투한 장수들과 병사들에게 술과 음식을 내어 위로했다. 그리고 합비를 쳐붓을 계책을 상의했다. 이때 갑자기 장효가 보내온 사람이 전서를 가져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송건이 편지를 열어 읽어보고 크게 노해 말했다. 장효란 놈이 나를 심하게 업신여기는구나. 내 놈이 정보의 군사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고의로 사람을 시켜 싸움을 걸고 있지만 내일 나는 새로운 정보의 군사는 쓰지 않고 싸우러 나가겠다. 나와 한바탕 크게 싸워보자. 그리고 송건은 명령을 전달했다. 당일 밤 오경에 3군은 영체를 나가 합비를 향해 진군하라. 아침 8시 전후하여 송건의 군사들은 합비까지 절반을 지나갔다. 조조군의 군사들은 이미 도착하여 양쪽가에 진세를 벌여놓고 있었다. 송건은 황금투구에 황금 갑옷을 걸쳐 있고 왼쪽으로 송겸과 오른쪽으로 가와 두 장수가 방천하극을 들고 양쪽에서 호위했다. 사기를 북돋우던 세 번 치던 북소리도 멈췄다. 조조군의 진영 안에서 문기가 양쪽으로 열리면서 세 사람의 장수가 갑옷과 투구로 완전 무장을 하고 지인 앞으로 나와 섰다. 중앙에는 장효, 왼쪽에는 이전, 오른쪽에는 악진이 서 있었다. 장효가 말을 달려 앞장서 오더니 오로지 송건에게 결전을 벌이자고 도전했다. 송건은 창을 움켜쥐고 직접 나가 싸우려 했다. 진문 안에 있던 한 장수가 창을 들고 재빨리 말을 몰아 송건보다 먼저 뛰쳐나갔다. 바로 태사자였다. 장효가 칼을 휘두르며 나와 싸웠다. 두 장수는 7, 80합을 싸웠지만 승부를 내지 못했다. 조조의 진영에서 이전이 악진에게 말했다. 맞은편에 황금투구를 쓴 자가 송건이다. 만일 송건을 잡는다면 83만 대군의 원수를 갚기에 족할 것이다. 아직 채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악진은 한 마리 말에 한 자루 칼을 들고 마치 한 줄기 번개와 같이 송건에게 달려들어 나는 듯이 그 앞으로 다가가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데 송경과 기화가 급히 화극을 들어 막았다. 그러나 악진의 칼날이 떨어지면서
두 자루의 창은 모두 두 동강이 났다. 송경과 가와는 동강난 창자루를 잡고 악진의 말머리를 내리치자 악진은 말을 돌려 돌아갔다. 송겸은 군사가 들고 있던 창을 빼앗아 들고 뒤쫓아갔다. 이전은 활시 위에 화살을 걸고 송겸의 명치 끝을 향해 쏘았다. 시위 소리가 나더니 송겸이 말에서 떨어졌다. 태사자는 등 뒤에서 누군가 말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장효를 피하여 버려두고 본진을 향해 즉시 돌아왔다. 장효는 승세를 타고 기습하여 쳐들어왔다. 동호의 병사들은 큰 혼란에 빠져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장효는 멀리 보이는 송건을 향해 빠르게 말을 몰아 뒤쫓아왔다. 얼마 안 있으면 따라붙을 것 같았다. 옆에서 한 무리의 군사들이 뜻하지 않게 튀어나왔다. 앞장선 대장은 바로 정보였다. 정보는 장효의 추격을 막으며 한바탕 싸움을 벌여 송건을 구했다. 장효는 군사를 거둬들여 스스로 합비로 돌아갔다. 정보는 송건을 보호하며 본영으로 돌아왔다. 패장군들이 계속하여 본영 영체로 돌아왔다. 송건은 송겸이 죽은 것을 보고 소리를 내어 목 놓아 울었다. 장사 출신 장갱이 말했다. 주공께서 건장한 젊은 패기만 믿으시고 막강한 적을 가볍게 보셨기 때문에 삼군의 군사들은 한심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장을 죽이고 군기를 빼앗으며 전장에서 위세를 떨치는 일은 편장이 맡아 할 일이지 주공께서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이 아닙니다. 원하건대 맹분과 하육 같은 용기를 억제하시고 왕패의 계획을 품으십시오. 또한 오늘 송겸이 화살에 맞아 죽은 것은 모두 주공께서 적을 가볍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절박한 마음으로 몸조심하셔야 합니다. 송건이 말했다. 이번 일은 나의 과실이었소. 앞으로 당연히 고칠 것이오. 잠시 후에 태사자가 막사 안으로 들어와 말했다. 저의 수하에 정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장효의 수하로 말을 먹여 기르는 사람과 형제간이라 합니다. 그 말지기가 책망을 받아 원한을 품고 있는데 오늘 밤 그가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불이 오르는 것을 신호로 삼아 장효를 찔러 죽이고 송겸의 원수를 갚겠다고 합니다. 제가 군사를 이끌고 밖에서 지원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송건이 말했다. 과정은 지금 어디 있소? 태사자가 말했다. 그는 이미 합비성 안으로 잠입하였습니다. 5천의 군사를 빌려주시면 이끌고 지원하러 가고 싶습니다. 제갈근이 말했다. 장효는 꾀가 많고 아마도 대비하고 있을 것이니 경솔하게 군사를 움직여서는 아니 됩니다. 태사자는 지원을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송건은 송겸의 죽음을 슬퍼하여 어서 빨리 원수를 갖고 싶었다. 그리하여 송건은 태사자에게 5천 군사를 이끌고 가서 밖에서 지원하라 명했다. 한편 과정은 태사자의 고향 사람이었다. 과정은 그날 군사 속에 섞여 있다가 합비성으로 따라 들어가서 말을 먹여 기르는 고향 사람을 찾아갔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과정이 말했다. 내 이미 태사자 장군께 말씀을 올려 오늘 밤에 장군이 몸서 접응하러 오실 터인데 자네는 어떻게 할 작정으로 있나? 말을 기르는 사람이 말했다. 여기가 군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밤중에 급히 나아가기가 어려우니 내 생각에는 양초에다 불을 지른 다음에 자네가 앞으로 나가 반역이 일어났다고 외치면 필연 성중이 벌컥 뒤집힐 것이 아니겠나. 그때를 타서 장효를 찔러 죽이고 보면 남은 군사들이야 다들 절로 달아날 줄로 아네. 과정이 말했다. 그 계교가 대단히 묘하이. 이날 밤 장효는 승리를 거두고 성으로 돌아와 삼군에 상을 주어 위로하고 허락 없이 갑옷을 벗고 자지 말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좌우 측근이 말했다. 오늘 전승을 거두고 동호의 병사들은 멀리 도망갔는데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갑옷을 벗고 편안하게 쉬지 못하게 하십니까? 장효가 말했다. 그런 게 아니다. 장수가 되는 길은 이겼다고 기뻐하지 말고 졌다고 슬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만일 동호의 군사가 우리들이 대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빈틈을 노리고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오늘 밤 방비는 그 어느 날보다도 더욱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뒤쪽에 있는 영체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면서 한결같이 들리는 소리는 반역이라 외치는 소리뿐으로 보고하는 군사가 헝클어진 삶처럼 갈피를 못 잡고 들락거렸다.
장효가 막사를 나가 말을 타고 가까이 따르는 친위 장교 수십 명을 불러 길 한가운데로 가서 섰다. 좌우 측근들이 말했다. 함성이 매우 급박합니다. 가보셔야겠습니다. 장효가 말했다. 어찌 하나의 성이 모두 반역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는 반역을 꾸미는 자들이 일부러 군사를 놀라게 하는 것일 뿐이다. 만일 반란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놈부터 먼저 목을 베어라. 조금 뒤 이전은 과정과 말먹이는 자를 잡아왔다. 장효는 반란을 선동한 이유를 캐물어 알아낸 다음 그 자리에서 바로 베어 죽였다. 이때 성 밖에서는 징소리 북소리와 함께 함성이 진동했다. 장효가 말했다. 저 소리는 동호회 병사들이 밖에서 지원하려는 것이다. 저들의 계책을 역이용하여 사로잡아야겠다. 즉시 장효는 군사들에게 성문 안쪽에 불을 지르고 모두 반역을 외치게 하면서 성문을 활짝 열고 적교를 내려놓으라 명했다. 태사자는 성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자 성 안에서 병고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창을 들고 말을 놓아 앞장서 달려 들어갔다. 성 위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빗발처럼 쏟아져 내렸다. 태사자는 급히 후퇴했으나 여러 개의 화살을 몸에 맞았다. 태사자 등 뒤로 이정과 악진이 힘차게 돌진해 나오며 동호회 병사들을 그 대부분 쳐 죽이고 승세를 몰아 곧장 송곤의 영체앞까지 추격했다. 육성과 동습이 힘차게 돌진해 나가서 태사자를 구출했다. 조조군의 병사들은 스스로 되돌아갔다. 송곤은 중상을 입은 태사자를 보고 더욱 슬퍼했다. 장소가 송곤에게 싸움을 멈추라고 요청했다. 송곤은 그 말을 따르기로 하고 마침내 군사를 거두고 배를 타서 남서 윤주로 돌아왔다. 윤주로 돌아와 군사를 둔칠 때에 이르러서 태사자의 병이 위중했다. 송곤이 보낸 장소 등이 병문안을 오자 태사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대장부가 난세에 태어났으니 삼척검을 가지고 뛰어난 공적을 세워야 마땅하거늘 이제 뜻한 바대로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죽을 수 있겠소. 말을 마치고 죽으니 나이가 41세였다. 송곤은 태사자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 슬픔의 애도를 그치지 않았다. 남서 땅 북고산 아래 후하게 장사 지내라 명하고 그 아들 태사영을 부중에서 제 자식처럼 길렀다. 이때 현덕은 형주에서 군마를 정돈하고 있었다. 송곤이 합비에서 장효와의 싸움에 패하고 이미 남서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갈량과 상의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제가 밤에 천문을 보다가 서북 쪽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드시 황족 한 사람이 죽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공자 유기가 병으로 죽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현덕은 그 소식을 듣고 통곡해마지 않았다. 제갈량이 현덕에게 권했다. 죽고 사는 것은 사람마다 제각각 정해진 몫이 있습니다. 주공께서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귀하신 몸을 다칠까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큰일을 처리하셔야 하니 급히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 성을 지키게 하고 아울러 장례를 치르도록 하십시오. 현덕이 말했다. 누가 가면 좋겠소? 제갈량이 말했다. 운장이 아니면 아니 됩니다. 현덕은 즉시 관우에게 미리 양양으로 가서 지키라 했다. 현덕이 말했다. 오늘 유기가 죽었으니 동호는 반드시 형주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러 올 것인데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소? 제갈량이 말했다. 만일 사람이 온다면 제가 알아서 대답하겠습니다. 보름이 지났다. 동호에서 노숙이 조상을 왔다. 제갈량은 노숙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현덕과 함께 성을 나가 영접하고 관하로 맞아들였다. 서로 인사가 끝나자 노숙이 말했다. 주공께서 조카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특별히 변변치 못한 선물이 남아 갖추어 주시며 저를 영전에 보내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도독께서도 유왕숙과 제갈선생에게 제3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현덕과 제갈량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예물을 받아들이고 주연을 베풀어 대접했다. 노숙이 말했다. 지난번 황숙께서 공자가 돌아가시면 즉시 형주를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자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반드시 형주를 되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되돌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덕이 말했다.
공은 우선 술이나 드십시오. 상의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노숙은 억지로 술을 몇 잔 마시고 또 똑같은 말을 하며 물었다. 현덕이 미쳐 대답할 겨를도 없이 제갈량이 안색을 바꾸고 말했다. 자경은 이치에 닿지도 않는 일을 좋아하는데 끝내 내 입으로 말을 해야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고황제 유방께서 참사기이하시어 나라를 열어 세우신 후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왔습니다만 불행히도 간웅들이 한꺼번에 나란히 일어나 각자가 한쪽씩 차지하고 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도는 돌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다시 정통으로 복귀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중산 정왕의 후예로 효경 황제의 현손이시고 지금 황상의 숙부이시니 어찌 국토를 나누어 가질 수 없겠습니까? 하물며 유경승은 우리 주공의 형님이시오. 아우가 형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이 어찌하여 순리에 어긋나겠습니까? 그대의 주인은 바로 전당 아전의 아들로 원래부터 조종에 세운 공덕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 힘에 의지하여 6개군 81개 고을을 점거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탐욕스럽게 만족할 줄 모르고 환왕실의 땅마저 집어삼켜 제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천하는 유시천하인데 우리 주인은 성이 유시이지만 거꾸로 유시의 몫은 하나도 없는데 그대 주인은 손시인데도 반대로 강제적으로 빼앗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벽의 싸움에서 우리 주공께서 많은 책임을 떠맡고 임무를 수행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여러 장수도 모두 명령을 받들고 싸웠는데 이것이 어찌 그대들 동호의 힘만으로 이긴 것이겠습니까? 만일 내가 동남풍을 빌지 않았다면 주량이 어찌 반푼어치의 공이 남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강남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며 두 교시는 동작궁으로 잡혀갔을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비록 공의 가족이라 해도 역시 보호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방금 우리 주인께서 즉시 대답하지 않으신 것은 자경은 고명한 선비라 구구하게 말할 것 없다고 생각하신 것인데 공은 어째서 그토록 심하게 살피지도 못하십니까? 일장 연설을 들은 노숙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다가 한참 후에 말했다. 공명의 말은 어쩌면 지당하지만 노숙의 처신이 매우 난처하니 어찌하겠소. 제갈량이 말했다. 무슨 불편이 있으십니까? 노숙이 말했다. 지난날 황숙께서 당양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때 이 몸이 공명을 인도하여 장강을 건너 우리 주공을 뵙게 했었고 그 후에 주유가 군사를 일으켜 형주를 빼앗으려 했을 때 공자가 세상을 떠나면 형주를 돌려줄 것이니 잠시 기다리자며 쳐들어가지 말라고 막아선 것도 이 몸이었소. 또한 돌려받을 책임을 짊어지기로 한 것도 이 몸인데 이제 와서 도리어 전에 하신 말씀을 승낙할 수 없다 하시니 노숙이 되돌아가 어떻게 말씀을 올려야 할지 가르침을 주시오. 우리 주공과 주공군은 반드시 그 죄를 물을 것이오. 내가 죽는 것은 한스럽지 않지만 동호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될 뿐입니다. 그리 되면 황숙께서도 형주에 편안히 앉아 계실 수는 없을 것이니 공연히 천하에서 멸시와 조소를 받게 되지 않겠소이까. 제갈량이 말했다. 조조가 천자의 명분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백만대군을 거느리고 왔어도 나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어찌 주랑 같은 어린애 하나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만약 선생의 체면에 난처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면 내 주인께 말씀드려 문서를 써드리되 잠시 형주를 빌려 본거지로 삼은 후에 우리 주인이 다른 성을 얻게 되면 즉시 동호에 돌려드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이까? 노숙이 말했다. 공명은 어느 곳을 빼앗은 다음 우리 동호에 돌려주시겠소? 제갈량이 말했다. 중원은 급하게 도모할 수 없을 것이나 서천의 유장은 우매하고 나약하니 우리 주인께서 도모하실 것입니다. 만일 서천을 얻는다면 그때 즉시 돌려드리리이다. 노숙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그 말에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현덕은 손수 문서 한 장을 써서 수교를 놓고 제갈량도 부중인으로 수교를 놓았다. 제갈량이 말했다. 나는 황숙의 편에 선 사람이니 한 집안 사람이 부중을 선다는 것이 참 말하기 곤란합니다. 번거롭겠지만 자경 선생께서도 서명을 하셔야 돌아가셔서 오후를 만나 뵙더라도 모양새가 좋을 것입니다. 노숙이 말했다. 황숙께서는 어질고 의로운 분이시니 반드시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노숙은 말을 마치고 마침내 서명을 했다. 그리고 문서를 받아 챙겨놓고 주연이 끝나자 돌아가겠다고 작별 인사를 했다. 현덕은 제갈량과 나루터까지 나가서 노숙을 전송했다. 제갈량이 노숙에게 당부했다. 자경, 돌아가 오후를 뵙거든 뜻을 잘 설명드리시어 혹시라도 헛된 망상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오. 만약 우리가 쓴 문서를 비준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안면 몰수하고 81개 고을을 잇따라 모조리 빼앗을 것이오. 지금은 오직 두 나라가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는 분위기가 필요한 때니 역적 조조가 비웃게 하지는 말아주시오. 노숙은 작별하고 배를 타고 돌아갔다. 먼저 시상군으로 가서 주유를 배웠다. 주유가 물었다. 자경, 형주를 돌려달라고 한 것은 어찌 되었습니까? 노숙이 말했다. 여기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노숙은 문서를 꺼내 주유에게 주었다. 주유가 문서를 받아 읽고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자경, 제갈량의 꾀에 당하셨소. 명분은 형주를 빌리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돌려주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이오. 그가 서천을 빼앗으면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그가 언제 서천을 빼앗을지를 어떻게 알 것이며 가령 10년이 지나도 서천을 빼앗지 못하면 10년 동안은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따위 문서를 어떻게 쓸모있다고 믿고 자경은 어찌 그들에게 보증까지 서주셨습니까? 만일 그들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조카까지 연루될 것인데 만약 주공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면 어찌하겠소? 노숙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넋을 잃고 서 있다가 말했다. 현덕은 나를 등지지 않을 것이라 알고 있소. 주유가 말했다. 자경은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구려. 그러나 유비는 야심이 있는 영웅호골이고 제갈량은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이라서 아마도 선생의 마음과 같지는 않을 것이오. 노숙이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주유가 말했다. 자경은 나의 은인이오. 옛날 곡식창고 한동을 가리키며 통째로 가져가라 주셨던 정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대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는 우선 마음을 편히 먹고 며칠 머물러 계시오. 강북으로 염탐하러 보낸 새객이 돌아오기만 하면 별달리 변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외다. 노숙은 두려움에 몸을 잔뜩 움츠리고 불안에 떨면서 며칠을 보냈다. 새작이 돌아와 보고했다. 형주성 안에는 삼배로 만든 상가집 깃발을 세워놓고 제를 올리고 있었으며 성 밖에는 새로운 무덤을 만들고 있었는데 군사들은 각자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유가 깜짝 놀라 물었다. 죽은 사람은 누구라더냐? 염탐꾼이 말했다. 유연덕이 간부인을 잃고 바로 그날에 장사를 지내려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주유가 노숙에게 말했다. 내가 계획을 세웠소. 유비가 꼼짝 못하고 사로잡힐 것이니 형주는 손바닥을 뒤집듯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요. 노숙이 말했다. 어떤 계책을 내려 하십니까? 주유가 말했다. 유비가 상처했으니 반드시 후처를 맞을 것이요. 주공께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지극히 성품이 굳세고 용감하여 시녀 수백 명이 항상 칼을 차고 다니며 방 안에도 무기들을 진열하여 꽉 채워두고 있어서 비록 남자라도 그녀에 미치지 못할 것이외다. 내가 이제 주공께 글을 올려 형주로 중매를 서도록 사람을 보내서 유비에게 장가들러 오라고 설득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소. 유비가 이에 속아 남서로 오면 함정에 빠뜨려 아내를 얻을 수도 없게 하고 감금하여 옥중에 있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보내서 형주를 유비와 교환하자고 요구하고 그들이 형주를 돌려주는 수속을 다 끝내면 나는 현덕을 처리할 별도의 생각이 있소. 그래야 자경의 신상에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이오. 노숙은 절을 하며 고마워했다. 주유는 편지를 써서 노숙에게 주고 쾌속선을 골라 노숙을 태워보냈다. 노숙은 남서로 가서 송건을 뵙고 먼저 유비가 형주를 빌리려 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문서를 올렸다. 송건이 문서를 보고 말했다. 그대는 어찌 이를 이토록 흐리멍덩하게 하오. 이런 문서를 그에게 받아온들 무엇에 쓰겠소? 노숙이 말했다. 주도독이 올리는 편지도 여기 있습니다. 이 계책을 쓰면 형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송건이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은근히 기뻐하며
보낼 사람이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깨닫고 말했다. 여범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즉시 여범이 불려오자 일러 말했다. 최근 들리는 소문에 유비가 상처했다고 하오. 나에게 누이 동생이 하나 있는데 현덕을 불러 대리 사이로 삼고 영원히 사돈을 맺어 두 집안이 한마음으로 조조를 무찌르고 한나라 황실을 떠받치려 하는데 자영이 아니면 중매를 설 수 없을 것이니 즉시 형주로 가서 한 말씀 해주시기를 바라오. 여범은 명령을 받자 그날로 배를 준비하여 종인을 몇 명 데리고 형주를 향해 길을 떠났다. 한편 현덕은 간부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밤낮으로 괴로워하며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루는 때마침 공명과 한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동호에서 여범을 사신으로 보내와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제갈량이 웃으면서 말했다. 사신이 온 것은 바로 주위의 계책으로 반드시 형주 때문에 왔을 것입니다. 저는 병풍 뒤에 숨어서 몰래 엿듣겠습니다. 다만 그가 정도가 지나친 말을 하더라도 주공께서는 모두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다음 찾아온 사신을 역관에 머물러 쉬게 하고 별도로 상의하면 될 것입니다. 현덕은 여범을 청해 드리라 했다. 두 사람은 서로 예를 마치고 자리를 잡고 앉았다. 차를 마신 후에 현덕이 물었다. 자영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반드시 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 것이오. 여범이 말했다. 제가 근자에 황수께서 부인을 잃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집안이 모두 좋아할 신부가 있어서 그 때문에 제 외람되오나 중매를 들러 왔사온데 황숙의 존의는 어떠하신가 모르겠습니다. 듣고 나자 현덕이 말했다. 중년의 아내를 잃는 것은 큰 불행이오. 아내의 몸에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데 어찌 차마 혼사를 논하겠소. 여범이 말했다. 만약 사람에게 아내가 없다면 그것은 집에 대들보가 없는 것과 같은데 어찌 중도의 인륜을 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인 오우께는 누이 동생이 한 분 계시는데 아름답고 어지러 집안을 받들 만하니 만일 양가가 하나로 합하여 친밀함을 맺는다면 역적 조조는 감히 동남쪽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할 것이오니 이 일은 가문이나 국가나 쌍방이 모두 좋은 일입니다. 청하옵건대 황수께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 국모 오부인께서 어린 여식을 매우 사랑하시어 멀리 시집 보내려 하지 않으시니 반드시 황수께서 동호로 오셔서 혼인을 청하셔야 합니다. 현덕이 말했다. 이 일을 오우께서 알고 계시오. 여범이 말했다. 먼저 오우께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감히 경솔하게 와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현덕이 말했다. 내 나이 이미 반백이라 기미털도 희끗희끗한데 오후에 누이 동생은 지금 한창 꽃다운 나이일 테니 아마도 부부가 될 짝은 아닌 것 같소. 여범이 말했다. 오후의 누이는 몸은 비록 여자이지만 뜻은 남아대장부보다도 뛰어나서 늘 말하기를 천하의 영웅이 아니면 나는 결코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황숙의 명성은 사해에 자자하니 이는 바로 소위 숙녀가 짝할 만한 군자이십니다. 어찌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꺼리십니까? 현덕이 말했다. 공은 우선 잠시 물러가 쉬도록 하오. 내일 회답해드리겠소. 이날 현덕은 주연을 베풀어 대접하고 역간에 묻도록 했다. 현덕은 해가 저물자 제갈량과 상의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여범이 찾아온 이유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점을 쳐보니 그가 온 것은 아주 길하고 큰 이득을 가져올 징조입니다. 주공께서는 마음 편히 허락하십시오. 먼저 송곤을 여범과 함께 같이 보내 오후를 뵙고 면전에서 혼사가 이미 결정되었다고 윤호를 하시거든 태기를 하여 즉시 가서 혼례를 올리십시오. 현덕이 말했다. 주유가 나를 해치려 함정을 판 계책인데 어찌 그 위험한 곳으로 경솔하게 들어갈 수 있겠소. 제갈량이 큰 소리로 껄껄 웃으며 말했다. 주유가 비록 계책을 잘 쓰기는 하지만 어찌 저의 예측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충 작은 꾀를 써서 주유가 제 계획을 반도 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누이 동생 또한 주공에게 속한 사람이 되도록 할 것이고 형주를 만에 하나라도 잃지 않게 할 것입니다. 현덕은 그래도 의심이 들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제갈량은 마침내 송곤에게 강남으로 가서 혼사에 대하여 상의하라 명했다. 송곤은 명령을 받들고 여범과 함께 강남으로 가서 송곤을 맞아 뵈었다. 송곤이 말했다. 나는 내 누이 동생의 남편으로 현덕을 들여 대릴 사이로 삼고자 할 뿐 다른 어떤 마음도 없습니다. 송곤은 절을 하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형주로 돌아와 현덕을 뵙고 말했다. 오후께서는 오직 주공께서 가셔서 혼사를 맺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현덕은 미심쩍어 감히 가겠다고 하지 못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제가 이미 3가지 계책을 정해두었는데 자룡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계책입니다. 그리하여 즉시 조운을 가까이 불러 귀에 대고 속삭여 말했다. 그대는 이 3개의 금낭을 받아가지고 오나라로 들어가 주공을 보호하시오. 주머니 속에는 3가지 묘책이 들어있으니 읽어보고 순서에 따라 그대로 행하시오. 제갈량은 즉시 3개의 금낭을 조운에게 주어 품속 깊이 간직하게 했다. 제갈량은 먼저 사람들을 동으로 보내서 혼수 예물을 바치고 혼수에 대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 때는 건한 14년 10월 겨울에 현덕은 조자룡 송곤과 쾌속선 열척을 골라 타고 수행하는 군사 500여 명을 거느리고 형주를 떠나 남서를 향해 출발했다. 형주의 일은 모두 공명의 결재에 따라 처리하라 명했다. 현덕은 동으로 가는 것이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고 불안했다. 배는 남서에 도착하여 마침내 언덕 아래 접안했다. 조자룡이 말했다. 군사께서 3가지 묘책을 순수에 따라 시행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지금 막 이곳에 도착했으니 응당 먼저 첫 번째 금낭을 열어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금낭을 열고 계책을 꺼내 읽어보았다. 금낭을 열고 계책을 읽어본 조자룡은 즉시 수행군사 500명을 불러 일일이 이러이러하라고 분부했다. 군사들이 일일이 명령을 받들고 물러나자 조자룡은 현덕에게 먼저 교국로를 찾아가 뵈라고 말씀드렸다. 저 교국로는 바로 이교의 아버지로 남서에 살고 있었다. 현덕은 양을 끌고 술을 메고 먼저 교국로를 찾아가 뵙고 여범이 중매를 서서 부인을 맞으러 오게 된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다. 수행군사 500명이 모두 다 양가의 혼사를 축하하며 붉은 비단을 몸에 걸치고 오색천으로 치장을 하고 남군으로 들어가 물건을 사면서 현덕이 동으로 장가들러 왔다는 말을 퍼뜨려서 성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송곤은 현덕이 벌써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여범에게 대접하라 이르고 우선 역관에서 편히 쉬도록 했다. 한편 교국로는 이미 현덕을 만나본 다음 즉시 오국태를 들어가 뵙고 축하의 말을 했다. 오국태가 말했다. 무슨 축하받을 일이 있다는 게요? 교국로가 말했다. 따님을 이미 유현덕의 부인으로 주겠다 허락하시어 지금 현덕이 벌써 와 있는데 무슨 까닭으로 속이려 하십니까? 오국태가 깜짝 놀라 말했다. 이 늙은이는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소. 오국태는 즉시 사람을 보내 오후를 청해와서 그 진실을 묻기로 하고 한편으로는 먼저 사람을 성중 저작거리로 내보내서 소문을 알아보았다. 나갔던 사람마다 들어와 보고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위될 분은 벌써 와서 역관에서 편히 쉬고 있으며 500명의 수행 군사들은 모두 성 안에 들어와 돼지, 양, 과실 등을 사들이며 혼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부 쪽에 중매를 선 사람은 여범이고 신랑 쪽 중매는 송건이라 하는데 모두 역관에서 서로 대접하고 있다 합니다. 오국태는 깜짝 놀랐다. 잠시 후 송건이 후당에 들어와 모친을 배웠다. 오국태는 아들을 보자 가슴을 치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송건이 물었다. 어머님, 무슨 일로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오국태가 말했다. 내가 일부러 이처럼 나를 이 세상에 없는 인간으로 취급할 셈이냐? 나의 언니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너에게 뭐라고 분부하셨더냐? 송건이 깜짝 놀라 말했다. 어머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속 시원히 말씀하시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러워하십니까? 오국태가 말했다. 남자가 장성하면 마땅히 장가를 가야 하고 여자가 나이 들면 마땅히 시집 가야 하는 것이 고금의 당연한 이치이다.
내가 너의 어미가 되었으니 혼사는 마땅히 나의 명을 따라야 하는데 너는 유연덕을 불러 사이로 삼으려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너의 누이 동생은 틀림없이 나의 딸이다. 송건은 깜짝 놀라 물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오국태가 말했다. 내가 만약 아무도 모르게 할 필요가 있었다면 오직 거짓으로 꾸민 것처럼은 하지 말았어야지. 성 안에 있는 백성이 모두 알고 나 혼자만 모르고 있었는데 너는 오히려 나를 속이려 드느냐. 교국로가 말했다. 노부가 그 사실을 안 것이 며칠 전이라 오늘 특별히 축하 말씀드리러 온 것입니다. 송건이 말했다. 어머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유가 짠 계략입니다. 형주를 빼앗기 위해 혼인을 하겠다는 이유로 이런 명분을 세운 것일 뿐입니다. 유비를 속여 그가 이곳으로 오면 잡아가두어 그를 인질로 형주와 교환하고 만일 그가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먼저 유비를 죽이자는 것으로 이것은 계책일 뿐이지 실제로 혼사를 맺으려는 뜻이 아닙니다. 오국태가 크게 노해 주유를 꾸짖었다. 너는 6개군과 81개 고우를 맡은 대도독으로 있으면서도 형주 하나 빼앗을 계책이 없어서 이처럼 나의 딸을 혼인하겠다는 이유로 미인계를 써서 유비를 죽이겠다는 것이더냐. 그렇게 되면 나의 딸은 곧 생가부가 될 터이니 장래에 어떻게 다시 시집을 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틀림없이 내 딸의 일생을 그르쳐 놓았으니 너희들이 터무니없는 일을 잘도 꾸몄구나. 교국노가 말했다. 만일 그 계책을 쓴다면 형주는 쉽게 얻을 수 있겠지만 천하의 멸시와 조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니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에 송건은 아무 말도 없이 잠자코 있었다. 오국태는 말로 주유를 질책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교국로가 권했다. 일은 이왕 이렇게 벌어졌고 유왕숙은 황실의 종친이니 정말로 그를 사이로 삼아 망신을 피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송건이 말했다. 나이가 아마도 엇비슷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국로가 말했다. 유왕숙은 당대의 호걸입니다. 만약 그를 사이로 맞아들인다면 그 또한 영매에게 욕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국태가 말했다. 내 일찍이 유왕숙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으니 내일 약속을 정하여 감로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하라. 만일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맡겨두겠지만 만일 내 뜻에 맞으면 내 직접 그에게 나의 딸을 시집 보내겠다. 삼국지 인물열전 5. 손곤. 신뢰로 세상을 얻은 영웅. 불안정한 가업을 성공적으로 안정시킨 후계자. 손곤은 강동의 호랑이라 불렸던 손견의 아들이자 손책의 동생으로 오나라 초대 황제입니다. 조조 유비와 중요한 축을 이루었고 가장 긴 재위 기간을 보냈지만 삼국지에서는 큰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주목 또한 받지 못한 인물입니다. 소설에서 손곤의 역할은 아버지 손견의 후광을 잇고 전쟁 중 사망한 형 손책의 가업을 물려받아 관리한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는 조조와 유비 사이에서 정확한 정세 파악과 실리적 균형 외교, 빠른 판단력, 영웅을 활용할 줄 아는 용병술 등을 통해 적벽대전과 이릉대전 같은 결정적 위기 상황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영웅인가 관리자인가? 조조와 유비가 위와 촉을 설립하는 동안 손곤은 아버지 손견, 형 손책에 이어 강동의 주인이 됩니다. 손견이 37세에 죽고 손책도 26세에 횡사하는 바람에 19세의 나이에 군주로 등극하죠. 조조가 40세에 천하의 이름을 알렸고 유비는 50줄에 겨우 작은 성 하나 차지하며 터전을 마련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어린 나이에 두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엔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부하라고는 해도 모두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관록도 위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또 군신관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 토차 호족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었습니다. 천하의 영웅 호골들 또한 그를 노리고 있어 방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형 손책은 죽기 직전 유언을 합니다. 군세를 이끌고 싸우는 것이라면 내 쪽이 더 낫다.
그러나 현자를 발탁하여 나라를 지켜내는 일은 내가 더 훌륭하다. 안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장소에게 묻고 밖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위에게 물어 대처하라. 송건에겐 인재를 등용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신뢰의 리더십. 송건은 형의 유지를 받들어 주유는 물론 자신의 왕위를 반대했던 장소까지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 덕에 주유는 당시 곤문세가인 노숙을 핵심 참모로 영입하고 육손으로 대표되는 토호 세력은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갈공명의 형인 제갈근이 송건의 밑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제갈근이 총나라 유비와 내통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에 송건은 나와 제갈근은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했다. 그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은 내가 제갈근을 배반하지 않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하면서 신뢰를 이어갑니다. 이러한 신뢰는 충성으로 이어졌고 인재를 모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시 조조는 부하를 부리는데 가혹했고 유비는 때때로 정에 치우쳤습니다. 하지만 송건은 조조와 유비의 장점을 취해 인재를 활용했습니다. 인재를 등용하면 장점은 존중하고 단점은 잊어버려 장점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욕을 돋워주었습니다. 의심이 나면 그 인재를 쓰지 말라. 그러나 한번 쓰게 되면 의심하지 말라. 송건은 이것을 제대로 실천한 군주였습니다. 신뢰는 통합과 미래다. 송건은 자신이 등용한 주유를 친형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주유가 죽자 직접 소복을 입고 통곡했으며 그의 아들을 사위로 삼고 딸은 며느리로 삼아 후사를 책임졌습니다. 맹장 여몽이 중병에 걸렸을 때는 많은 돈을 들여 의원을 모집했고 여몽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벽에 구멍을 뚫어 몰래 그를 살폈습니다. 여몽이 조금이라도 식사를 하면 크게 기뻐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몽이 죽자 300가구로 하여금 여몽의 묘소를 돌보게 했습니다. 이러한 송건의 태도는 언제든 자기 이익에 반하면 도망을 갈 수 있는 지방호족의 충성을 이끌었고 전쟁 중에 배반하는 사람이 없는 새로운 나라의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외교. 송건은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빠른 정세 판단과 균형 감각을 보여줍니다. 220년 조조가 죽고 그의 아들 조비가 황제에 오릅니다. 초계 유비도 221년에 황제로 즉위하죠. 하지만 송건은 황제에 오르는 대신 조비에게 고개를 숙여 신하를 자청했고 조비로부터 오왕의 칭호를 얻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위와 총 모두를 상대로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냉정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당시 위의 황제 조비는 송건에게 아들을 인질로 보낼 것과 상하 진주 등의 진상품을 요구합니다. 송건의 부하들은 분노하며 위와 한판 대결을 하자고 주장했지만 송건은 냉정함을 잃지 않습니다. 백성의 목숨이 나 한 사람의 결단에 달려 있는데 내가 내 체면만 세울 수는 없다. 송건의 전략적 외교는 계속됩니다. 유비가 죽고 그의 아들 유선이 나라를 이어받자 송건은 제갈량과 협상해 새로운 동맹을 맺고 위나라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어느 쪽도 영원한 적이나 친구를 만들지 않고 오로지 백성만 생각하는 외교를 한 것입니다. 영웅의 전제 조건, 초지일관. 송건은 유연한 외교술로 조조와 유비 틈에서 오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국가를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이를 지켜내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송건은 황제로 등극해 50년을 통치했습니다. 조조나 유비와 비교했을 때 난세히 통치자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천하를 제패하려는 야심찬 조조와 유비에 비하면 현실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짙었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적었던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독재 성향을 보였고 좋은 신하를 처형하거나 유배를 보내면서 오나라의 구군은 서서히 기울게 됩니다. 만일 송건이 지속적인 인재 등용과 군신 간의 신뢰를 유지했더라면 삼국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